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치 한 편의 한국 드라마처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상처와 거짓,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한 소녀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진실과 사랑을 찾아 나섰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전 지방에서 가족들과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정말 많은데요. 이곳에서 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할 때면 가족들은 옆에서 웃고 있네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제 인생이 더 놀랍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놀라지만 말고 제 사연을 적어 보내라고 하던데 뭐 어쩌다 보니 이제서야 제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아마 제 사연이 어떤 이야기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첫 시작 때부터 모든 걸 알려드리면 반전이 아닐 테니 시간의 흐름에 맞게 설명하며 제 사연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유독 못되고 악랄한 원장과 선생들이 있는 곳이라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고생을 했었죠. 대외적으로는 선한 사람으로 알려진 고아원 원장은 고아원 아이들 하나하나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봤어요. 그런 원장 밑에 있는 선생들 역시 아이들보다는 자신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고아원 조직에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원생들 모두 지도교사들에게 애정이라는 걸 느낄 수 없었고 괴롭힘과 무시를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가 특히 더 심한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어요. 원장과 선생들에게 말이죠. 제가 왜 다른 원생들보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해야 했냐면 제가 친구들에게 종종 말했던 이야기의 내용 때문이었죠. 저는 어렴풋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다며 그 안개 속 같은 기억을 친구들에게 말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원장에게 들어갈 때면 원장실로 불려 들어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사연이 너 애들한테도 거짓말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머릿속에 정말 엄마를 본 기억이 있어서 말했어요. 아, 너한테 엄마가 어디 있다고 엄마 기억이 남아있어. 너 아기 때 고아원 정문에서 발견됐다고 몇 번이나 말해. 그런데 엄마는 무슨 너 계속 애들한테 거짓말하면서 분위기 흐릴 거야. 아니면 너 계속 거짓말하다 고아원 말고 정신병원에 갈래. 너 없는 기억만 드러내고 그걸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여긴 미친 애들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같은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야지. 너 정신병원 가기 싫으면 앞으로 거짓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마. 알겠어? 그럼 이제 총알이 걷어. 저번에 내가 말했지. 거짓말하면 그땐 2배로 맞는다고. 이번엔 40대야. 다음엔 80대고. 원장은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헛된 바람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짓 기억이라며 매번 혼을 냈고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저에게 정신병에 걸렸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장과 선생들에게 제대로 찍히게 됐고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어요. 아직 돌봄이 필요할 나이였던 저는 원장과 선생들의 지시로 다른 원생들을 돌봐야 했고 보육원 내 잡일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제가 보육원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이 들게 됐죠. 지영님, 너 지금 낮잠 잘 시간이야. 내가 시킨 건 다 했어. 그걸 조금 있다가 하려고요. 어제 화장실이랑 복도 청소가 늦게 끝났거든요. 아침에 식당 청소한다고 일찍 일어났고 그래서 청소 빨리 못 끝냈니 탓이지. 그게 다른 사람 탓이야. 너 그거 말고도 할 거 많아. 그러니까 낮잠 잘 여유 부리지 말고 얼른 내가 시킨 일 먼저 끝내. 너 선생님이 봐서 타이인 거야. 원장 선생님께서 보셨으면 또 원장실 끌려간다니까. 거기서 끝나.
깜깜한 징벌방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있어야 할 텐데. 싫으면 어서 내가 시킨 일 하고 있어. 끝나면 생활관 뒤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바로 선생님한테 오고. 보육원에 자비를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됐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가능한 일을 시키긴 했지만 그 일을 다 끝마치려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비를 하는 건 뭐 요령을 피울 수도 있었고 원장과 선생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꽤 좋았습니다. 정말 최악이었던 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감을 지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일이었죠. 원장은 고아원 내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었어요. 아이들 머릿수만큼 나오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원생들에게 일반 시민들 앞에서 불쌍한 척을 하라고 시켜 후원금을 받았죠. 또 그렇게 버는 돈 말고도 다른 곳에 우리들을 이용했습니다. 부업을 했던 적도 많았는데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정말 문제였던 건 원장이 저희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거였죠. 혹시 앵벌이라고 하면 아실까 모르겠네요. 요즘엔 그런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80에서 90년대에는 어른들을 쫓아다니며 돈을 구걸하는 어린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돈을 구걸하는 행동을 앵벌이라고 했죠. 원장은 고아원 내 눈치가 빠른 아이들을 추려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간 아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저에게 시켰죠. 원장이나 선생이 앵벌이를 하는 애들을 감시할 수도 없었고 제가 눈치가 많이 빠르다 보니 제게 그 역할을 시켰던 거죠. 이 책임자라는 말을 들으면 얼핏 좋아 보이겠지만 저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앵벌이를 해야 됐습니다. 오히려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장에게 혼이 나야 했죠. 원장은 앵벌이로 원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저에게 그 책임을 물었어요. 너희들한테 일 시키고 노니? 네가 놀고 있으니까 애들도 놀고 있는 거야. 아니요. 저도 그렇고 애들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도 많고 앵벌이와는 다른 애들도.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 세상에 그런 변명들 다 따지고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내가 모범을 못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애들도 엉망이지. 이번 일 내가 책임져야 되겠지. 자, 몇 대 마실래? 몇 대 맞아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어. 앵벌이를 하는 거야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렇다고 고아원에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앵벌이를 하는 대신 다른 노동을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강도의 노동과 더 심한 수위의 체벌이 이어졌어요. 사실 말이 체벌이지 단순 폭행과 다름이 없었죠. 특히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 원장과 선생들에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또 고아원 밖 세상으로 나가니 이 세상엔 도움을 요청할 곳과 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며 고아원 원장과 선생들을 신고했죠. 중학교 시절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파출소에 들렀고 그 자리에 앉아 긴 시간 동안 경찰 아저씨들께 제가 당해온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경찰 아저씨는 이를 확인해 보겠다며 같이 고아원으로 가자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모든 게 잘 해결되리라 믿었어요. 몸 구석구석에는 폭행의 흔적도 있었고 가방 안에는 원장과 선생들이 일을 시킨 목록들이 노트에 빼곡히 적혀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아원에 도착해 원장을 상대하는 경찰 아저씨를 보자마자 제가 헛된 희망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머, 경찰 선생님들께서 저희 원생과는 어쩐 일로 같이 오셨어요? 혹시 우리 지영이가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이 학생이 원장 선생님을 신고한다고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허무맹랑하더라고요. 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원장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고 하기에
근데 제가 이해해주는 척이라도 안 하면 그대로 파출소를 나가서 가출이라도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런데 왜 우리 지영이가 그런 거짓말을 했지? 우리 지영이가 중학생 되더니 벌써 사춘기가 왔네? 저희가 요즘 원생이 늘어서 중학생 정도 되면 다 컸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못 줘요. 그래서 아마 서운한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기까지 차 태워서 데리고 오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요. 이 지역에도 여기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가 한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학생이 질풍노도 사춘기 시절이라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한 건 이해하는데 학생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희생하시는 원장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 알겠지? 아저씨, 아니에요. 저 여기 멍든 거 안 보이세요? 여기 양쪽 다 멍든 자국이라고요. 다리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한 말도 전부 사실이에요. 지영아, 너 그만해. 요즘 학교에서 질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려도 내가 널 믿고 모른 척 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 그리고 누가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했어. 너 다치면 선생님 마음에 피멍 든다고 했지. 근데 너 정말 아이고 뭐 이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원장 선생님. 이제부턴 저희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때문에 멀리 못 나가니 이해해주세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저씨, 경찰 아저씨, 그냥 가시면 안 돼. 가지 마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 너 상황 파악 안 돼. 내가 애타게 찾는 경찰 아저씨들 갔어. 나갔다고. 그리고 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고도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 네가 이제까지 나한테 당했던 일들을 말했을 때 경찰들이 내 말을 믿든 왜 안 믿을 것 같니? 왜 경찰들이 널 내 앞으로 데리고 왔을까? 몰라. 내가 알려줄까? 이 세상엔 너 같은 고아가 엄마를 믿어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같은 고아들, 여기 고아원에 있는 새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거기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을 믿겠니? 사랑으로 고아 애새끼들을 품어주는 나를 못된 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있든 사람들은 내 말 안 믿어. 설령 내 말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널 문제아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넌 문제아로 낙인 지켜져서 내 말에 힘이 없어진다고. 그때부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난 너 따위 문제아라도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어떻게든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아주 희생적인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이런 소동 부리지 마. 알겠어? 네. 그럼 주인은 이 정도로 주는 걸로 하고 이제 잘못한 일에 대한 혼이 나겠지. 옷 주머니나 옷 안에 다칠 만한 거 있으면 꺼내. 오늘 체벌에 나 좀 심할 테니까.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 아주 당연하게 체벌이라는 이름 아래 원장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원장에게 몇 시간에 걸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들을 심하게 얻어맞아야 했고 폭행이 끝난 뒤에는 좁게 좁은 징벌방이라는 곳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폭행을 당하는 시간 외에 그 징벌방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원장이 학교에 전화해 제가 몸이 아파 며칠 동안 결석을 할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꿀꿀이죽처럼 한 곳에 섞어서 줬죠. 하루하루가 고문과 같았던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포기하게 됐죠.
원장과 선생들이 괴롭히면 저항 한 번 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지시한 일을 했어요. 고아원에 있는 기간 동안 나란 인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내게 됐죠. 그런 지옥과도 같은 생활을 하며 딱 한 가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성인이 돼 고아원을 퇴소하는 날이었죠. 매일매일 지나간 나를 달력에서 지우고 고아원 퇴소까지 남은 날을 세고 있는 게 저에겐 그 지옥 속 유일한 낙이었고 희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도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나마 학교를 다닐 때는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만 방학이 되면 하루가 1년 같았고 일주일이 10년 같았죠. 거기다 방학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고아원 일을 해야 됐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됐으니 더 늦은 시간까지 고아원 원장과 선생들이 지시한 일을 해야 됐죠.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됐을 때도 딱 그랬어요. 방학이라는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원장과 선생들이 지시한 일을 마친 다음 방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잠들어 비상구등만 밝혀져 있어야 하는 그때 식당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모든 전등의 소등 역시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발소리를 내지 않은 채 그 비상식당으로 가게 됐죠. 혹시나 원장이나 선생들 중 이 시간에 식당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면 다음날 제가 욕을 먹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또 요란스럽게 발걸음을 내다 고아원 내에서 자고 있는 선생의 단잠을 깨우기라도 하면 난리를 떨며 돌아다닌다고 깨질 테니 발소리는 내지 않으며 최대한 빨리 식당 불을 꺼야 했죠. 그렇게 조심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는데 도착한 식당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고아원 원장과 선생님이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괜히 원장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원장이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됐어요. 어떻게 힘든 건 없고 일은 어려운 거 없지? 네, 원장 선생님께서 워낙 잘 배려해 주셔서 잘 적응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둘이 있을 때 말 편하게 하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이모.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말 실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좀 해도 돼. 어차피 타령 선생님들도 내가 내 조카라는 거 알고 나 죽으면 내가 여기 물려받을 것도 알아. 내가 남편이 숨겨둔 자식이 있니? 이런 상황에 조카 인디가 왔으면 다들 그 정도 눈치는 채지. 그러니까 티도 좀 내도 돼. 그래도 아직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야죠. 근데 이모,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럼, 뭐든. 왜? 뭐가 궁금하니? 별건 아니고요. 그 방금 전까지 보고 계시던 사진이요. 그거 뭐예요? 아까 슬쩍 보니까 그 여자랑 아기 사진 같던데. 이모, 혹시 뭐? 너 설마 사진 속 여자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니? 내가 숨겨둔 자식이 있을 것 같아. 얘는 정말 이모를 모르고. 자, 이거 봐라. 이래도 사진 속 여자가 나니? 그런데 이걸 왜 한참 동안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빛도 뭔가 사연 있어 보였는데. 사연. 내가 아끼는 사진이긴 하니까 내 눈빛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 사진 너무 사랑스럽지. 이게 내 돈덩어리인데. 난이다. 정확히 말하면 비상용 돈줄이라고 해야 하나. 비상용 돈줄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우리 고아원의 김지영이라고 알지? 이거 그년이랑 그년 엄마 사진이야. 지영이 엄마요? 지영이한테 엄마가 있어요? 기록부엔 그런 내용 없던데. 걔 갓난아기 때 이름도 생년월일도 없이 고아원 정문 앞에서 발견됐다고 적혀져 있던데요. 기록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작성하기도 했고. 그런데 아니야.
걔네 엄마 멀쩡히 살아있고 지영이 그년도 3살 때인가 2살 때인가 고아원에 왔어. 그럼 친엄마가 비밀로 하면서 자기 애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아니, 걔의 엄마도 지영이가 여기 있다는 건 몰라. 죽은 줄로 알고 있을걸. 지영이 그년을 여기로 데리고 온 건 그냥 친할머니였거든. 이왕 말 나온 김에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조카한테 말해줄게. 장차 이 고아원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중요한 내부 사정은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일도 벌써 10년이 더 지난 일이 됐네. 그날 내가 서류 정리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새벽에 퇴근을 했어. 근데 고아원 정문 앞에 누가 애를 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마디 했지? 이 추운 날, 그것도 사람 없는 새벽에 애를 버리면 어쩌라는 거냐고. 내가 파서 망정이지. 잘못하다가 우리 고아원 앞에서 애가 동사한 채 발견될 뻔했지 않았냐고. 그럼 욕을 먹어도 아무 관계없는 우리가 욕을 먹는데 누구 밥줄 끊으려고 한 적 있냐고 막 뭐라고 했지. 경찰도 부르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때 딱함이 오더라고. 이거 잘하면 애 하나 받고 돈을 더 받겠구나 싶었지. 그년 할머니 옷차림이 꽤 괜찮았거든. 그럼 돈은 좀 있다는 소린데 애를 몰래 버린다. 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싹싹 빌 준비를 한다. 이건 몰래 애를 버리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감이 왔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살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면서 얘기를 끄집어냈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 정신 나간 할머니였던 거 있지. 지네 집안, 그리고 제 아들 때문에 며느리 몰래 손녀를 버리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타통 때문이야. 그 며느리가 딴 지역에서 잘 나가던 집안의 외동딸이었다고. 그 집 아빠가 소시적에 의원직도 했다고. 테드도 그 지역 유지이기도 했고. 그런 여자가 돈 한 푼 없는 남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거야. 사랑이 눈이 멀어서. 근데 집안에 떡이 굴러 들어왔을 땐 잘 좀 해줄 것이지. 이 남편 놈이란 새끼가 딴 여자 끼고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떤 여자라도 열불이 안 나겠어. 그런데 그 집 며느리는 친정이 좀 사니까 남자랑 이혼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걸 그냥 할머니가 눈치챈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근데 여자가 강다니는 성격인가 봐. 시엄마 부탁해도 꼼짝 안 하고 자기는 이혼하겠다고 집딸도 데려가겠다고 말했대.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계획을 세운 거야. 며느리를 집안에 묶어 놓을 계획을. 자신들이 없을 때 며느리가 손녀를 잃어버리면 이게 누구 탓이 되겠어? 며느리 탓이 되잖아. 그럼 이걸로 며느리를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지 아들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아들 몸에 붙은 귀신 떼러 간다면서 멀리는 무당집에 가는 척한 거야. 그러다 지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네 집에 불을 내고 손녀를 데리고 나와서 납치를 한 거지. 그리고 먼저 받은 우리 고아원에 몰래 버리려고 했던 거고. 아니, 근데 왜 고아원에 맡기는 거에? 그냥 버려도 될 텐데. 그냥 버리면 발견한 사람이 애를 찾아주려고 할 수도 있잖니? 그런데 고아원에 맡기면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내만 있으니까 설령의 엄마가 제 자식 죽은 걸 인정 안 해서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학교 다니기 전까진 마주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왔던 거야. 우리 고아원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다 알면서도 눈 감고 입 닫아 주기로 한 거지. 대신 그년 할머니한테 돈을 받고. 그런데 이건 문제 안 되는 거 맞아요.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정말 일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진은 뭔데요? 그게 왜 돈덩어리에 비상용 돈줄이에요? 이제까지 문제 없는 걸 보면 모르겠어. 그리고 지영이 그년이 사실을 알게 되든지 엄마랑 만나게 되든지 상관없어.
우리야 몰랐다고 하면 되니까.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야. 다른 아이랑 착각했다고 하면 되고, 그냥 할머니가 하는 말인 모른다고 하면 배에 꼬리 자르기 하듯이 그년 할머니와 우리의 연간 관계를 끊어버리면 된다고. 증거가 없는데 지네가 어쩔 거야. 그리고 이 사진이 내 돈줄이라는 건 이걸로 지영이 그년 할머니에게 협박할 수 있거든. 내가 이 사진 가지고 제 엄마한테 찾아간다 말하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겠니? 당연히 내가 무슨 요구를 하든 해주려고 용을 쓰겠지.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하면 그 할머니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돈 필요해질 때 이걸 사용하려고. 엄청난 사실을 우연히도 듣게 됐던 저는 너무 놀라 굳은 채로 한참 동안 복도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죠. 한 번에 숨이 터져 나오며 원장과 선생에게 들킬 뻔했지만 겨우 입을 틀어막아 다행히 끔찍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에게 들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식당으로 왔을 때처럼 두 발로 빠르게 방까지 돌아가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탓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방까지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그렇게 복도를 기어 겨우 방 안에 들어와서야 놀랐던 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게 엄마가 있다는 것도, 나를 고아원에 보낸 이가 친할머니라는 것도 말이죠. 놀랐던 마음은 진정이 됐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게도 가족이, 엄마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인데 그 가족 중 한 명에게 버려졌다는 게 화가 나고 슬펐어요. 또 이제 와서 엄마를 찾아간다고 과연 엄마가 날 반길까 싶었죠. 마음속과 머릿속에 수십 수백 가지의 감정과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는 또렷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고아원을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자 엄마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연이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날 반기든 안 반기든 우선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에게 어떻게 찾아갈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장에게 묻는다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제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조차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죠.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면 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훔쳐 고아원을 도망치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장에게서 사진을 훔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경찰에게 붙잡혀 고아원으로 돌아온 이후 무기력해진 제 모습에 방심하고 있다는 원장이었기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데 말곤 특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감시 없이 원장방을 청소하며 사진을 찾아볼 수 있었죠. 사진 역시 원장 책상 서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요. 사진을 확보하게 된 저는 지체하지 않고 준비한 가방을 메고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력을 다해서 도망쳤죠. 고아원 원장과 선생들 중에 제가 도망친 걸 눈치챈다면 분명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고 그때부터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고아원 연락을 받기 전에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했죠. 제가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알리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과 택시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뜀박질로만 도망을 쳤죠. 한참을 뛰고 걸어 도망을 쳤고 이 정도 거리라면 택시를 타도 되겠다 싶어 택시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도시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가방에 챙겨온 빵과 우유를 먹고 있던 중이었는데 경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서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이라면 원장의 영향력 밖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경찰 2사람에게 붙잡히는 꼴이 됐습니다. 쟤 아니야. 맞네. 나이대도 그렇고 인상차기도 그렇고. 너 김지영이지. 너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다며. 아닌데요? 저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인데. 아니긴 무슨.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겠구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곳을 왜 나와? 너 구워주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하여튼 요즘 것들은 작은 것에도 고마울 줄 몰라요. 너 아저씨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경찰차에 타. 너네 고아원 원장님께서 너를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아. 너 찾겠다고 인근 주변 경찰서에 전화 얼마나 들리셨다고. 저 경찰 아저씨, 그 고아원 원장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저 그곳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도 원장과 선생들에게 학대당했어요. 정말이라고요. 여기 상처들 보이시죠? 여기 말고도 몸 구석구석 이런 상처가 많은데 이것들 전부 그 원장에 때려서 생긴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 엄마한테 가야 돼요? 초코아 아니에요. 전 엄마가 있다고요. 제 말처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제 가방에 저희 엄마 사진도 있다고요. 이게 벌써부터 팔랑까지 경찰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네. 너 고아원에서 나하고 자랐다며. 우리 너희에 대해서 다 알아. 근데 뭐 엄마를 찾아달라고. 조그마한 게 정말 조용히 하고 얼른 잘 타. 원장은 제가 멀리 도망칠 거라고 예상했는지 멀리 떨어진 경찰서까지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도 경찰은 고아가 고아원에서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결국 2사람 손에 붙잡혀 경찰차에 타기 직전까지 몰렸고 메고 있던 가방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경찰차에 올라탈 수 없었어요.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었는데 제 가방을 가져갔던 경찰이 크게 놀라며 제게 되물었습니다. 너 가방 속에 내 엄마 사진이 있다고 했지? 그럼 이게 내가 말한 내 엄마 사진이야. 네, 그 사진 속 여성이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애가 저예요. 제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엄마 몰래 절 고아원에 넘겼다고요. 엄마, 제가 화재 때문에 죽은 줄 알고요. 이게 진짜 너네 엄마라고. 이 세상엔 왜 뭔데 그렇게 놀라? 누군데? 아니, 이번 김 의원님 따님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왜? 경사님, 이거 사실이면 어떡하죠? 사실은 무슨? 너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온 애 말을 믿냐? 사제는 어디서 주웠겠지? 근데 김호연 님 따님 집에 불이 났다는 건 맞잖아요. 그때 찾아본 시신이 발견 안 됐다고 주장해서 이분이 애를 찾아다녔다면서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이라도 해보죠. 나중에 잘못되면 저희만 큰일 나는데. 엄마 사진을 보며 수군거리던 경찰들 중 한 명은 다급히 공중전화 근처로 다가가 당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 다시 돌아와 초조한 모습으로 제 곁에 있었죠. 당시 저는 경찰이 전화를 걸었던 곳이 엄마와 관련이 된 곳인지 아니면 고아원 원장 쪽인지 몰랐기 때문에 경찰 2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경찰은 제 눈빛과 물음을 피하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고요. 그러다 한 3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차량 한 대가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게 보였고 그 차 안에서 누군가가 내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쪽으로 울면서 달려온 여자는 제 쪽으로 오자마자 제 얼굴과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저도 눈앞에 있는 여성이 누군지 깨닫게 됐죠. 그날 원장에게 훔친 사진 속에서 처음으로 보게 됐던 엄마라는 걸 말이죠. 나이든 모습이었지만 엄만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맞냐고 물어볼 것도 없었죠. 엄마도 저를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했는지 제 얼굴을 감싸고 쓰다듬다 이내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두 모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서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이후 시간이 흘러 감정이 진정된 엄마는 당황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조금 전 저와 있었던 일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 됐는지 저와 있을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어떻게? 아니, 저희도 자세한 건 근데 저희가 따님께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도 신고받고 규정대로 하느라 그렇게 한 건데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일은 따로 기록하거나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엄마에게 제가 경찰들이 왜 저러는지 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설명해줬죠. 이야기를 듣게 된 엄마 역시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처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저를 먼저 걱정해줬죠. 엄만 할머니 때문에 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다며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있었던 지난 일들을 자세히 듣게 되셨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셨죠. 인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짐승도 어미와 새끼를 떼어 놓는 걸 보면 가슴이 아리는데 어떻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수진아, 엄마가 내 인생 찾아줄게. 엄마가 우리 수진이 괴롭혔던 사람, 엄마랑 떨어지게 했던 사람들 전부 혼내주고 죄값받게 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다. 애초에 엄마가 너한테 눈을 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저 지금이라도 엄마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제 이름 수진이에요. 지영이가 아니라. 그제 내 이름 수진이야. 김지영이 아니고 내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김수진이라고. 아휴, 어떻게 이름까지 지워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 이것들이 정말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다. 화를 내는 엄만 인간에게 포기한 할머니와 원장을 죽이고 싶다 했습니다. 당장 두 사람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싶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고발할 수 없다며 몸을 떨며 분노했죠. 엄마는 고민을 했어요. 할머니와 원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원장이 한 말처럼 두 사람이 과거 일에 대해 모르쇠로 발뺌한다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원장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엔 일방적인 제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만 두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증명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엄마는 긴 고민 끝에 할머니와 고아원 원장이 저지른 행동을 증명할 방법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만 그 방법을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어요. 그 방법을 하려면 제가 다시 고아원으로 들어가 원장을 마주해야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처벌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면, 마음의 준비가 됐다며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후 엄마와 저는 두 사람이 과거에서부터 그 당시까지 저희 모녀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제 발로 다시 고아원에 들어서자 고아원 안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선생들은 고아원으로 돌아온 저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며 제 몸을 때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되려 원장은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말이죠. 원장은 자신의 눈치를 보며 난리를 치고 있는 선생들을 진정시킨 뒤 저를 원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그 사진을 내놓으라고 했죠. 너 사진은 왜 가지고 갔니? 그게 무슨 사진인 줄 알고 얼른 내가 가져간 그 사진부터 내놔. 설마 그새 잃어버린 건 아니지? 사진은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주진 못하겠어요. 그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알게 됐으니 저 다 엿들었어요. 저에게 엄마가 있다는 것도 할머니가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갔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까지 모두 들었어요. 뭐? 내가 어떻게 쥐새끼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 쥐새끼가 너였구나.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그래서 그 사진 챙겨서 도망쳤던 거였어. 그런데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나봐. 어떻게 다시 여기를 돌아왔네? 왜? 그 사진만 가지고 온 엄마 못 찾겠어. 며칠 찾다 보니까 느꼈죠.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는 게 모든 걸 인정하고 사죄하세요. 할머니랑 경찰서 가서 자수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더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뭐? 이게 어디서 헛소리야? 아, 너 여기 왜 다시 돌아왔어? 내 엄마 찾으려고 나갔다가 못 찾겠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야. 밖에서 있다간 굶어 죽겠다 싶어서 채워주고 먹여주는 여기로 돌아온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디서 이게 헛소리를 짓거려. 그리고 내년이 진실을 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 사진으로 대화여드린 걸로 뭘 어떻게 할 건데. 너네 엄마 찾기 전에 키스할 걸. 세상이야 물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그리고 내 엄마가 아직도 널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해. 설령 내 엄마를 찾았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피해보는 게 있을 것 같아. 난 몰랐다고 하면 돼. 내 할머니가 갑자기 심경이 변해서 날 엮으려고 해도 난 몰랐다고. 내 할머니가 애를 맡기고 가서 고아원에서 키웠다고 하면 그치라고. 내가 널 훔쳐온 것도 아닌데 사실대로 밝혀진다고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사죄, 자수. 일단 헛소리하지 말고 얼른 사진이나 내놔. 필요하면 그 사진 복사해 줄 테니까 얼른 내놓으라고. 그게 얼마짜리 사진인 줄 알아? 그 사진으로 너네 버린 할머니한테 돈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계획해서 날 여기에 가뒀던 게 맞죠? 당신은 내 친할머니한테 받은 돈 때문에 나한테 엄마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지. 그래, 맞다고 이년아. 몇 번을 더 말해줘야 되겠어. 내년 할머니가 내 고아원 앞에다가 널 몰래 버리던 걸 발견했고 무슨 사정인지 들었다. 들어보니까 내가 널 여기다 두면 돈 좀 만질 것 같아서 그 일을 도와주기로 했고 그래서 내년한테 엄마가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 어쩔래? 그럼 이제까지 널 폭행하고 학대한 건 내가 어릴 때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에 내 기억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잘하네. 그런데 뭘 또 물어. 내가 사람 불안하게 떠들어대니까 내가 너 입 다물게 하려고 괴롭혔던 거지. 다 알았으면 이제 그만 좀 하자. 얼른 사진이나 내놓으라고. 이제 이 사진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주세요. 난 이미 필요한 걸 다 가졌으니. 뭐? 인연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개소리 그만하고 이제 엎드려 뻗쳐. 이제 곧 도망친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그 전에 전화 한 통만 빌려 쓸게요. 제 연락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된 것만 확인하고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다른 대화는 하지 않았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계획대로 잘 됐다는 일종의 사인이었거든요. 이후 원장이 원하는 대로 당해줬어요. 이전과 다르게 자신에게 겁을 먹지 않는 제 태도에 화가 났던 원장은 손과 발을 쓰면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러다 원장실이 노크도 없이 활장이 열렸죠. 고아원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원장실을 노크도 없이 열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이 잔뜩 화가 났는데 원장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원장실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이 경찰이었거든요.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저희 엄마도 있었고요. 당신들 뭔데 남의 고아원에 함부로 들어?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소용없어요. 여기 오신 경찰분들은 원장 선생님이 누구든 상관없는 분들이니까. 저번에 저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온 경찰들과는 달라요. 거기다 신고받고 출동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뭐? 너? 그러면 아까 건 전화가 경찰에 신고 안 전화야? 아니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한 거 다 얻었다고. 그 사진 덕분에 엄마 찾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짓 했는지에 대해 자백도 여기 다 녹음됐고요. 여기 녹음기에 뭐 녹음을 해. 엄마와 제 계획은 원장이 저질렀던 일들을 자백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원장이 순순히 자백할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백을 확보하기 위해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 이유로 엄마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도 원장 자백을 받는데 꽤 길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고아원에 들어간 당일 곧바로 원장의 자백을 받을 수 있었고 전 자백을 확보했다는 사인을 엄마에게 보냈던 거죠. 엄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외할아버지께 부탁을 했고 외할아버지께서는 엄마가 신고를 했을 때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도청 경찰을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소영자 씨, 고아원의 아동폭행과 상습폭행, 복지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동매매 또는 유괴건으로 구속 수사받게 되실 거고요. 여기 영장집행 서류 보이시죠? 건드시면 안 됩니다. 네, 경찰 선생님, 첫 그런 사람 아닙니다. 폭행이란? 또 복지법 위반과 아동매매는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저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경찰서 갈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요. 너, 그 입 안 다물어. 네가 내 딸 데려가 숨겨놓고 애를 그렇게 괴롭혔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너 죽이려다 말았어. 알아? 너 같은 년, 다시는 어린애들 곁에 못 있게 하게 하려고, 고아원 운영 못하게 하려고 참았다고. 법적인 심판받아서 미년이 어떤 년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겨우겨우 참았어. 그런데 자백까지 해놓고 증거까지 있는 마당에 그런 헛소리를 뱉어. 너 내 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모녀가 떨어져서 지낸 세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원장이 경찰에게 잡히자 엄만 이제까지 참아왔던 화를 모두 다 풀어냈어요. 원장의 머리채와 옷가지들을 잡고 사정없이 잡아 뜯었죠. 흥분한 엄마를 말리는데 출동한 경찰 인력의 대부분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겨우 말려 진정시켰을 땐 원장은 이미 엉망이 된 상태였죠. 이후 저를 괴롭혔던 고아원 선생들 역시 엄마의 손에 원장과 같은 최후를 맞았어요.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제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 너, 설마. 왜요?
고아원에 꼭꼭 숨겨져 있어야 하는 손녀가 눈앞에 찾아오니까 귀신 같으세요. 어머님, 죽을 때까지 수진이 관련된 일은 비밀인 채로 숨기려고 하셨나 보죠. 어머님이 그러고도 인간이세요? 어떻게 자기 손녀를 고아원에 버리고 오세요? 어머님도 자식 둔 부모면서 아범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전 형편없는 인간 곁들 제가 떠난다니까 그 발걸음 막으려고 집까지 불태웠고 손녀는 고아원에 보냈다고. 어머님, 미친 거 아니에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분이 저승 가서 무슨 꼴 당할까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경찰서에 잡혀왔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그래, 살 날 얼마 안 남은 연예기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겠어. 그럼 내가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걸 말해줄까? 앞으로 당신 아들 인생이 어떻게 꼬여가는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다 말해줘. 내 아들, 내가 완전히 부숴버릴 거야. 이혼은 당연하고 우리 집안 힘을 빌리든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든 내 아들 폐인으로 만들 거라고. 하기야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없으면 폐인이나 다를 게 없지? 평생을 나한테 의지해서 살아왔으니까. 자, 뭐부터 시작할까? 이런, 다음엔 우리 아빠가 차려준 가기부터 뺏어야 되겠지. 그 다음엔 당신 아들도 이번 일과 엮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해볼까? 그리고 그 다음에 현정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랑 수진이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리고 내 죄도 다 인정하마. 그러니 우리 아들만은 제발 건들지 마. 다오, 아직 본격적인 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내 딸이 10년 넘게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데. 나야 내가 못난 엄마라 그 시간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해도 내 딸 수진이가 당신들 때문에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건 절대 용서 못해. 앞으로 기대해. 당신 아들 꼭 꾸러질 때마다 내가 당신 면회 와서 그 소식을 알려줄 테니까. 당신이 저지른 잘못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죽어서도 편히 눈 못 감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엄마가 하는 말에 겁을 잔뜩 먹었던 할머니는 과거 원장과 거래를 약속한 서류까지 경찰에게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의 죄를 나서서 밝히려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약취의 유인과 아동 매매로 처벌받게 됐죠. 원장은 좀 더 죄명이 많았어요. 저에게 10년 넘게 해왔던 학대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생들에게 했던 악행들도 밝혀지면서 말이죠. 두 사람 모두 교도소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을 처벌한 엄마는 아빠와도 이혼했습니다.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아빠와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아빠가 할머니를 옹호하는 바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하게 됐죠. 저는 고아원에서 돌아온 뒤 아빠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저에게 큰 관심 없는 아빠를 보며 애틋한 감정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빠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들었기 때문에 아빠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는데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죠. 이후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외할아버지 댁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됐거든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17살이었는데 그동안의 삶을 허투루 살았다고 생각될 만큼 수백 수천 가지의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됐죠. 가족들과 보내는 매일매일이 새로움의 연속이었어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이 제게 주는 사랑에 보답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외할아버지께서는 오래전 세상을 떠나시게 되셔서 더는 사랑하고 감사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엄마는 제가 모시고 살면서 항상 감사한 그 마음을 매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세월이 흘러 엄마가 됐는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그래서 엄마께 더 잘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 중이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바람을 하나 말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있는 시간 동안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엄마에게 제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전하며 저는 사연을 끝마치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고요. 엄마, 딸 수진이가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 곁에 있어주세요. 우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기억 많이 만들어요. 사랑해요, 엄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영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라며 어둠 속에서도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